네,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의 조민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요즘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컴퓨터로 뭘 하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고객은 어떤 걸 원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줄 거냐. 그것을 찾고 만드는 것. 이것이 되어야 개발자가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전에 동영상도 일부 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별도로 분리해서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강좌를 쭉 녹음해서 시리즈 녹음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모델링 도대체 뭐냐? 방법론이라는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방법론은 또 뭐냐? 이것도 모델링이나 방법론은 그럼 왜 중요한 거냐? 뭐에 쓰는 거냐?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재밌는 건 최근에 제가 만난 실무진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시합니다. 그냥 화면이나 만들어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가 유지보수 관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동영상을 현재 PM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보시게 된다면 꼭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링과 방법론은요, 단순한 서류를 내고 프로젝트한 산출물을 만들고 이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있지만 뭐 천천히 올리다 보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한 개나 두 개씩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델링하고 방법론 같은 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들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 여기 보이시죠? 운영, 유지보수할 때 거기 관련된 다양한 어떤 것들을 체계화하는 거죠. 그 공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량적으로 다뤄보자는 학문이고요. 요 개념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은 왜 필요하냐? 언제 쓰는 물건이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요, 일반적으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소프트웨어. 요즘은 대부분 크죠. 큰 소프트웨어. 오랜 기간, 여러 명의 개발자가 모여서 개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관리나 생산관리 같은 거, 이런 거 개발할 때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겁니다. 게임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쓸모가 그런 데 있는 거고요. 잘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커지고요. 여러 명의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은 고객들의 의견이 있고, 뭐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뭐 개발자들, 각자 의견이 있고 자기들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걸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뭔가 표준적인 어떤 게 필요하죠. 우리가 외국 사람과 통화할 때 영어를 표준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이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여기에 관련된 기획, 설계, 개발,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거고요. 이 도구가 바로 모델링인 겁니다. 모델링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글 같은 걸 표현을 하고요. 이 모델링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서로 받고 나도 의견을 내고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모델링인 거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이 모델링을 수행하는 절차나 과정, 결과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표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준화되고 많이 쓰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정의한 거를 갖다 우리가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모델링이나 방법론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여러 명의 사람이 오랫동안 개발하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뭐가 필요하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개발된 도구가 바로 모델링이 하는 거고요. 모델링 중에서 많이 쓰여서 체계화되게 정비된 것을 우리가 방법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모델링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모델링을 안 한다. 그러면 고객과 어떻게 대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PM도 많이 했었지만 모델링은 정말 필요한데 의외로 요즘 제 후배들은 그런 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방법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거 뭐 산출물이나 만드는 거죠.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정보화 방법론 해가지고 아니면 객체 제한 방법론 해서 그래서 툴 써가지고 산출물이나 만들 때 쓰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적용된 그렇게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요, 모델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요 뒤에서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 모델은 잡으세요. 우리가 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모델링 한다. 그러면 모델로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모델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전부를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치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DB를 어떻게 쓰고, 그것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한다는 건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모든 데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모델링 하면요. 목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껍데기만 하잖아요. 그럼 고객을 위한 모델링 하는 거고요. 만약에 CPU를 모델링 한다면 CPU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할 때 그 모델링 한다는 것은 대상을 원하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를 표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즉 관심 분야가 아닌 것은 생략하고요. 관심 분야를 갖다가 표현함으로써 그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고 모델을 만드는 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할 때는요.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모델링한다.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뭐가 중요하죠? 데이터 넣었다 빼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모델링을 한다. 그럼 모델링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정의된 게 있습니다. 모델링을 위한 툴은요. 규약, 표현, 상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쓰는데 구조적 방법론 또는 구조적 모델링 같은 개념이죠. 구조적 모델링이 많이 쓰이니까 방법론으로 받자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모델링에서는요. 규약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가 단위 기능, 단위 시스템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두 개가 파일이나 사각형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체들, 화살표가 흐름을 말합니다. 요거는 규약. 이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세요. 구매 접수, 고객이 구매를 의뢰하고 나면 얘는 접수를 하는 구매 접수는 그 의뢰를 받아서 구매 DB 업데이트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말로 쓰는 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보셨죠? 자, 모델링이 뭔지 설명했습니다. 모델링이 체계화된 게 방법론이니까 좀 이따 방법론 나올 거고요. 지금 모델링을 설명합니다. 모델링은 세 가지로 됩니다. 규약, 표현, 명세. 자, 그럼 여기서 잘 중요한 거 볼게요.
규약이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한 15년 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존의 규약으로는 섬세한 걸 정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규약을 좀 기존보다 좀 더 많은 거, 여기는 4개지만 잠깐 8개 정도를 써서 이렇게 여기 표현 쪽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표현할 때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냐, 자기는 뭐 사각형이 2개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직선 말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써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가요? 당연히 옳지 않죠. 왜냐하면 모델링은 목적이 뭔가요? 정보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나요? 아니죠. 모델링의 목적은 뭐죠?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개발자도 설계자도 사용자도 서로 그걸 읽고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게 모델링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걸로 개발해가지고 그거 갖고도 그걸 이용해서 서로 그러니까 몇십 분 만에 배워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링은요, 막 쓰는 거는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림이 아무래도 이해가 더 쉽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델링은 규약과 표현과 명세로 되어 있고요. 이 규약은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하긴요. 이걸로 표현해야죠. 그리고 이걸 보면 얼추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그 개발에 관련된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분만 모델링하면 되는 겁니다. 모델링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규약은 간단해. 그래서 간단한 규약을 배워서 서로가 그거 갖고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 서로가 합의해야 될 부분만. 로직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거는 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개발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모델링 할 거는 뭐죠?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받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요. 무슨 데이터 줘서 어떻게 해오고요. 요거만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세한 표현을 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링은 그냥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관련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은 전체를 모든 걸 다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꼭 이해하시고요. 이걸 이해하셔야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모델링과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하나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 모델링을 갖다가 컴퓨터 개발할 때 쭉 써왔겠죠. 그렇죠? 그럼 컴퓨터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해 왔나요? 처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쫙 기계어 같은 거는 기계어 어셈블러로 쫙 만들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한 줄씩 쫙 해서 기계어가 한 10,000줄 정도 될 때까지는 뭐 읽으면 되겠지만 10,000줄도 못 읽지, 1,000줄만 돼도 잘 못 읽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1,000줄이나 10,000줄씩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길어져서 읽기 힘드니까 어떡하냐? 거기다 함수라는 이름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위로 떼놓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쭉 있다가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 곱하기 함수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함수 기능에 대한 것들은 소스를 읽지 않아도 되죠. 함수라고 써놓으면 되니까 함수가 더하기 기능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쭉 쓴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좀 뭉태기로 이제 표현하면 내가 봐야 되는 소스가 길이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언어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짜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짜는 프로그램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거를 함수로 묶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방법론이, 그때 만들어진 모델링이 뭐냐면 구주독 모델링인데, 이게 이제 정형화돼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형화시켜서 그걸 구주적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적 방법론은 무엇에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쫙 수행해야 될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어떤 함수로 묶을 것이냐, 기능 단위를 식별해내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뽑아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자를 인증하는 부분, 그죠? 메뉴를 보여주는 부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 이거 단위 기능이잖아요. 요거를 식별하는 것. 그래서 그거 식별하기 위해서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모델링. 그 체계가 됐으니까 그걸 구조적 방법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링을 배운다고 하면 이 구조적 방법론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를 짜다 보면 당연히 함수를 쓰지 않나요? 기능 단위로 쪼개가지고 개발을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그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로, 테이블 몇 개로, 하나의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게 만들 거냐, 그거를 또 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델링 하는 것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름해서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학 방법론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방법론은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단위 작업들을 식별하는 게 목표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짜야 될 프로그램이 다뤄야 할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 방법론하고 정보 방법론은 지금도 쓰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러죠? 구조적 방법론은 한 70년대 쓰던 거 아니야. 지금이 2020년, 2023년 이런데 그걸 옛날 거 지금도 쓰나?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죠? 바보죠, 바보. 방법론은 옛날 거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죠? 필요하면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 프로를 짜신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단위원도 함수 쓰잖아요. 식별해야 되잖아요. 기능 단위 식별해야 되잖아요. 구조적 방법론 써야죠. 디비전은 안 하시나요? 하잖아요. 정보가 방법론 써야죠. 그래서 ER 모델링 해야죠. 맞죠? 또 하나,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 함수 하나씩 묶어서 처리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어떤 함수를 같이 묶어서 처리할 것이냐를 또 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객체장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데이터 하면서 하나를 묶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구조체라고 했고요. 구조체를 좀 더 기능 확장한 게 클래스입니다. 근데 클래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 방법, 어쨌든 객체장 방법론은 내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할 데이터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뤄야 할 종류와 함수가 많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걸 묶는 거를 적용해서 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적용해 보자는 거거든요. 이걸 이럴 때 쓰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객체지향 방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조적 방법론은 프로그램에서 할 기능 단위를 식별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넣을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할 때 쓰는 거고요. 정보공학 방법론은. 객체지향 방법론은 내가 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형태. 내 프로그램이 워낙 데이터 변수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사용할 변수형. 그 변수형에는 함수와, 앞에서 말한 함수와 데이터를 묶어놓은 그런 것들, 아니면 연속된 함수를 묶어놓은, 그렇게 물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떤 거를 묶을 거냐를 모델링 하는 것. 그게 바로 객체지향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죠? 구조적 방법론은 단위 기능 식별하는 거. 정보공학 방법론은 데이터베이스 식별하는 거. 객체지향 방법론은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식별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구조적 방법론도 쓰고요. 정보공학 방법론도 쓰고요. 객체지향 방법론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객체장 방법론이 구조적 방법론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객체장 방법론이 정보공학 방법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거고요. 용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모델링은 결국 세 가지 구조적 모델링, 정보공학 모델링, 객체장 모델링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것들이 많이 쓰이니까 방법론으로 이제 이를 바꿔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치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 느낌을 볼 수 있나요? DB 디자인 해야죠.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을 단위 모듈을 식별해서 쪼개놔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해서 적용해야죠.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모델링 중에서 구조적 방법론, 정보학 방법론, 객체적 방법론 세 가지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컨셉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그래서 자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기능에 대해서 앞에 써놨죠? 요거는 구조적 방법론으로 나오죠.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학 방법론 나오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쓰는 타입을 활용하기 위해서 객체장 모델링. 나머지 동적 모델링은 이제 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특수한 경우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모델링에 대한 많은 책들 중에서 보면 모델링은 기능 모델링, 정보 모델링, 동적 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틀리지 않고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객체적 모델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적 모델링은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중요한 때는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 모델링, 구조적 방법론이죠. 정보 모델링, 정보공학 방법론이죠. 객체 지향 모델링, 객체적 방법론입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모델링이 왜 필요하고 모델링과 방법론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모델링할 때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단위 모듈 식별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기본 단위 그런 것처럼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구조적 방법론, 정보학 방법론, 객체적 방법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구조적 방법은 옛날 거잖아.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모델링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모델링합니다. 이런 망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델링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모델링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 모델링을 만들 때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이므로 간단하게 배워서 서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이상은 모여서 합의볼 내용이 아니고 각자 할 내용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오늘은 개념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 구조적 방법론이나 정보학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중심으로 정확히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듣고 현업에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